안녕하세요. 조용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필기 대비 22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우리 컬러리스트 과정 마지막 파트입니다. 색채 디자인 과정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 기억 안 나시죠?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하얀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지를 못할 뿐이지 머릿속에 분명히 다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색채 지각을 배웠죠. 색채 지각을 왜 배웠습니까? 색을 보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감각하는가, 기본적인 좀 물리적이고 생리학적인 그러한 좀 과학적인 내용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색을 보고 그냥 빨간색이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죠. 속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정보가 들어오면 뇌에서 해석을 해서 가슴, 우리 마음으로 보내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우리의 색채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심리적 반응은 우리 경험에 의해서, 기억에 의해서, 기억색, 그죠? 에서 느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색채 지각이나 심리는 좀 주관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개인의 경험이니까. 자, 그래서 그걸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첫 번째 그게 표준이다. 그래서 색채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가. 그 관리나 체계는 소통을 잘할 목적으로 배우는 과정이었죠. 자, 이제 그런 걸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것을 써먹는 분야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자인 분야예요. 그래서 색채 디자인이라는 것은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기타 등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색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자인이라는 그 분야에 대한, 그리고 디자인이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 현재로선 색채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그 체계보다도 더 많은 양이 있고 양이 많은데 2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상당히 미시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색채 체계는 좀 암기할 게 많고 좀 생소한 게 많아서 어렵게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색채 디자인,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려운 게 색채 심리, 제일 쉬운 게 이제 그 색채 지각에서 제일 쉬운 게 색채 지각, 다음 쉬운 게 심리, 다음 쉬운 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자, 근데 양으로 따지면 사실 관리보다 더 많아요. 네. 관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색채 디자인 파트는 다행인 게 마찬가지로 2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리와 달리 미시적인 것보다는 좀 괴괄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강의를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렇게 흐지부지 대충 하다 보니까 거의 꽈락이 나오지 않는 파트인데 만만케 보다가 꽈락도 좀 종종 나오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강의를 들어주시고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대충 해가지고 꽈락으로 떨어지면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왕한 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색채 디자인 파트는 좀 앞에서 배웠던 우리 관리나 체계에 비하면 비교적 쉬운 편인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좀 지겹다. 내용도 이렇게 많이 재밌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5개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인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디자인 뭔가 그림을 잘 그리고 스타일을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드는 뭔가 어떤 미적 행위 뭐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디자인을 공부하면서도 디자인의 의미를 모르고 공부한다?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디자인의 의미를 알고 공부해도 재미가 없는데 의미도 모르고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 4년제 또는 2년제, 3년제 디자인과 나온 학생들, 특히 시각 디자인 뭐 이런 거 전공한 학생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상담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야, 시각 디자인의 의미가 뭐야? 디자인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시각 디자인은 눈으로 뭐 보기 좋게끔 하는 것이고요. 디자인은 뭔가 뭐 미적인 어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100% 틀렸다고 하지만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리스트도 어쨌든 저는 얘기했잖아요.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왜 디자인을 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고 나서 디자인은 이런 거구나. 컬러리스트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통해 색을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이후에 실기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쪽 파트를 강의할 때도 대충 그냥 시험에 나올 것만 몇 개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디자인의 교재도 보면 정의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시험이 딱 뭐가 나오느냐? 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디자인이 뭐냐 이거예요. 디자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디자인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스타일을 만들거나 이런 거를 알지만 사실은 의미가 뭐예요?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뜻입니다. 디자인이 그림 그리는 거 아니네, 그죠? 그럼 디자이너는 뭐예요? 그래요. 계획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일도 하지만 사실 디자이너의 주 직무와 업무는 뭐다?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와요. 그래서 디자인의 의미는 계획하다, 설계하다. 이것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고 그냥 계획하다, 설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이 말이 디자인의 정의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실 이것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선생님이 좀 더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미시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필기만 합격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해도 되지만 필기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실기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지식과 이런 교양이 있어야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고 그냥 외웠다가 초능력을 이용해서 까먹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이해, 즉 왜지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일까? 이 왜라는 질문은 사실 뭐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디자이너가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기를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냥 배웠다가 그래서 시험 나올 때 배운 거를 끄잡아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 디자인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얘기했듯이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저럴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균형과 조화,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왜라는 질문이 기본적으로 돼 계셔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의 뜻은 계획하다, 설계다. 왜? 이렇게 질문해서 그 이유를 찾아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원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뭐요? 어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디자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는가의 시작점이 뭐냐 했을 때 세 개가 있어요. 데시그란에, 데세뇨, 데생. 요 세 가지 말이 지금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어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시그란에는 어느 나라 말? 라틴어, 디세뇨는 이탈리아어, 데생은 프랑스어다라는 거. 요거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암기하시면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디자인이 뭐냐, 디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되게 이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필기 시험을 급하게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이 디자인에 대한 오늘 강의를 들어보고 와, 나 진짜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가 있어요. 디자인 플러스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만든 저의 이제 하나의
사상입니다. 디자인 플러스는 뭐냐? 디자인을 플러스하자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분야에 디자인을 플러스하자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오늘 강의하는 것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필기 공부와는 상관없이 나는 좀 디자인을 좀 더 자세하게 미시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 플러스 안에 있는 그 디자인 파트의 좀 인문학 강의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예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양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요. 디자인은 계획하다, 뭐라고요? 설계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그럼 계획하고 설계를 하는데 계획하고 설계를 하죠. 자, 디자인은 뭐라고요? 디자인은 뭐 한다고요?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죠? 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자,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말과 관련이 있죠? 과거를 계획하나요? 현재를 계획하나요? 미래를 계획하나요? 그렇죠.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도 지금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딸 거야. 그죠? 난 합격할 거야. will이죠? will. 뭐야? 미래에 있을 목적이죠. 목적은 내가 이룬 거예요?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왜 그래요? 나는 컬러 자격증을 따서 망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이거 따면 뭔가 내가 기분 좋은 무언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즉, 뭘 추구하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의 목적은 쉬워요. 이제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인간들의 행복을 뭐 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분야가 다 인간의 행복을 다뤄요.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는 분야가 디자인이고요. 디자인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엇가와 함께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공공 디자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모든 거에 다 디자인을 붙여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뭔 소리예요, 선생님? 그것도 오늘 설명할 거야.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기반이 되어야 이 디자인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은 목표도 없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컬러리스트 공부할 때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이유가 목표가 있으면 재밌거든요. 근데 목표가 없이 그냥 배워보고 싶어요 하고 배우시는 분들은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우리 학생들 보면은 특히 디자인과를 나온 학생들 보면은 되게 과제가 많아요. 과제가 많죠? 여러분 이제 뭐 디자인과를 나왔던 분들 계실 텐데 과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고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야. 자, 그래서 쉽게 그냥 디자인, 그림 그리는 거예요. 뭔가, 컴퓨터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디자인의 실제 목표는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자인의 목적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을 느끼느냐? 보통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복은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울 때 사람들은 보통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행복의 주체는 우리가 심리에서 배웠었죠. 이 겉사람, 육체입니까? 속사람, 마음입니까? 그래요. 마음이에요. 육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저도 20대 때 있었잖아요. 저 때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어렵고 힘들까요? 사실 제가 어려워서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지금처럼 풍요롭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편리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가 누가 더 행복감을 느낄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하면은 지금 20대들이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워도 내 안에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때는 가난하고 조금 못 살고 부족했는데 지금처럼 SNS나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선생님 때는 그냥 삐삐, 삐삐 아세요? 옛날 사람 삐삐, 뭐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 수준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편지도 쓰면 요즘에는 하루면 가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3, 4일, 늦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죠. 그 좋은 점은 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편지인데도 일주일 후에 받으면 너무나도 반가운 그런 맛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빨라져서 까똑도 탁 보내고 10초 안에 일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보면서 너무 빨리 정보가 전달되고, 그리고 SNS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접하는데 그 정보 중에는 굳이 우리가 접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 뭐 정크, 쓰레기 같은 정크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뭘 먹고 뭘 싸는지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뭐 알 필요 없는 정보들까지도 요즘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접하게 됩니다.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하기 싫은 거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 거 할 때,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날 때,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할 때 상당히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불행함을 느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 바보가 된 듯한 느낌, 이게 상당히 불행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못 살면,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몸은.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나만 못 살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그건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를 갖고 있는 어떤 사회성을 가진 집단 안에서 벗어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가해자는 장난일 수 있겠지만 피해자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매우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모든 자기만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또 지금 보면 너무 많은 잘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죠. 거기에서 상대적인 이 박탈감이라는 것은 제가 느꼈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얘도 그지고 너도 그지고, 좀 잘난 애들 몇몇 있었긴 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단 되게 불편했었어요. 뭐 성적 증명서니 뭐 졸업 증명서 떼려면 직접 그 학교를 멀리 있는 애들은 가야 되고 막 불편했었지만, 지금처럼 마음의 상처, 마음이 아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20대, 10대 이런 친구들이 옛날보다, 선생님 때보다는 어때요? 삶의 질은 편하지만 마음은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겉사람이 아닌 바로 속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쪽에 신경을 써요. 물론 중요합니다. 왜?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고 그 육체를 통해서 속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겉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디자인은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속사람까지 보다듬어주고 관찰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게 돼야 디자인은.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걸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속사람에 관련한 것이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사람이 있어요. 나와 누가 있습니까? 남이 있죠. 나와 남. 인간이랑 이렇게 쓰죠. 인간, 사이간자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에요. 서로 사람인데 상형 문자죠. 인자는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불완전한 사선이죠.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더 골 때린 건 같이 살 수도 없어요. 혼자 살면 어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혼자 살다가 구덩이에 빠졌어. 누군가가 밖에서 꺼잡아내주면 살 수 있지만 혼자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듯 우리 인간은 혼자서 못 삽니다. 그러면 또 같이 살면 살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같이 사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 서로의 니즈,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행복이 네 행복이냐? 그러지 않거든요. 나의 행복이 얘한테는 행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나와 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게 나쁜 거냐? 나쁜 거로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우리의 태생 자체가 되게 이기적이에요. 왜? 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버리거나 없으면 또는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중심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 나야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중심인 사람들이 둘이 만나죠. 나, 또 다른 남. 얘네 둘이 만나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매일 서로 어떻게 합니까?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자들의 생각, 남자들의 생각. 여자들의 니즈, 남자들의 니즈. 표현 방식, 이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니까 조 선생 대단하시 아니에요. 저 멋지지도 않고 저도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요. 아셨습니까?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디자이너들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누구의 행복이다? 남의 행복이에요. 물론 100% 남까지는 안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100%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50대 50 정도의 그러한 배려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은 뭐 기술적인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기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니 하루에 진짜 한 10시간씩 1년만 정말 기술적인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 파트에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되게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디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 그림을 그리다 컴퓨터 그래픽 하다가 아니라 뭐다?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무엇이다?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목적으로 해요. 뭐 한다? 생존. 그러나 영원하지 않죠. 우리는 끼케야 뭐 100살까지 살면 잘 사는 거고 한 70살 정도 되면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만큼 부족한 나이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죽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더 살려고 하죠. 이 생존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생존보다는 이제 거기에 생존할 때의 어떤 질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하기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먹고, 자고, 입고, 이 세 가지.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의식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의식주. 이 의식주가 해결돼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에만 필요한 게 먹고, 자고, 입고입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거 여러분들 하루 한 끼만 굶어도 정말 못 참습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하루 세 끼 굶잖아요. 눈이 돌아갑니다. 저도 예전 고등학교 때 새해 첫날에는 금식을 했었거든요. 하루 24시간을 금식해봤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끝날 시간 금식도 아니야. 그냥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막 12시만 되기 기다렸다 끝나고 막 먹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도 한 이틀 굶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도 주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만큼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고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문들 되게 많이 예전에 막 했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그 고문을 할 때 제일 참기 힘든 고문이 뭐냐?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이 실험을 한번 했었거든요. 잠을 얼마큼 안 잘 수 있는가 실험을 했었는데 그 실험 며칠이 지나면서 정신분열 증세도 나타나고 도저히 이제 실험하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잠을 못 자게 되면 막 사람이 이제 헛소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입고 되게 중요하겠죠. 예, 요 세 가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받고, 예, 사람은 제한적인 육체의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받아야 됩니다. 교육받지 않으면 완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좋은 점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를 이제 배울 때는 여러분 혼자 다 할 수가 있어요. 혼자. 그런데 혼자 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험자들의 강의를 듣게 되면 그 경험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런 공부 이 내용을 저는 한 20년간 연구해서 지금 수준에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대략 한 20년 한 것 같거든요. 그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지금 수준의 강의를 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강의 듣고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몇 년을 빨리 가는 거야? 20년을 먼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이 왜 우리보다 야구를 잘하느냐?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야구를 했고, 그 기간에 노하우가 있고, 선배들이 그 노하우를 바로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완전 생초짜부터 배워가면 그만큼, 물론 독학하고 생초짜 하면 되게 많은 것을 아주 깊게 배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독학은 진짜 왜 독학이냐? 독해야 되기 때문에 독학이에요. 일반적인 독하지 않는 분들은 독학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독학을 대부분 해왔어요. 네, 돈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독학이 가능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무료로 이런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도 있고요. 찾아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대가 됐죠. 여하튼 간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기본적으로 다음부터 결혼하고 놀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쪽 부분을 갈수록 이제 삶의 질에 관련한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뭐 하는 거죠? 생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5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5명의 인간이 있는데, 5명의 인간이 모두가 일단 먹고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먹고만 다 집중하고 있으면 요게 해결이 안 돼서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되겠죠. 정말 지혜로운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분업하자.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 야, 각각 한 명이 맡아서 하자라고 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죠? 상식이죠? 그래서 얘는 이걸 담당하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사회. 바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혼자 살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혼자 갔어. 그러면 일단 잠을 자야 되니까 자는 거 준비하느라고 시간 나갑니다. 그러면 먹지 못해 죽게 되고, 또 먹는 거 준비하다 보면은 잠자는 거를 해결을 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혼자 못합니다.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 상부, 상조, 품앗이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공동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이기도 한 거죠. 그죠? 왜냐 그러냐? 자, 먹고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거 내가 만약 이거 안 하면 이것들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들 진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고 어느 순간 얘가 갑질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자, 얘네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먹고도 자고가 해주니까 먹고에 집중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가 대단하다라는 갑질을 해버리면 이 사회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 깨진다. 자, 반면에 교육받고가 얘들 다 열심히 해주는데 나만 좀 삐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해태합니다. 게을름 피우게 되면 사회 공동체는 깨집니다. 왜? 나도 안 할 건데 라고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갑질, 우리 사회에 조금 지가 대단한 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가 대단한 거일 뿐이에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왜? 죽으면 다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될 문제거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해요? 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디자이너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윈윈이에요. 윈윈, 윈윈. 모두가 다 똑같이 행복하자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다 똑같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너도 축구해. 그냥 안 좋아하더라고. 나한테는 행복이지만 얘는 그게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남한테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보면서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역할. 사회라는 건 하나의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인간.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애는 머리 역할, 팔 역할, 다리 역할, 중요한 뇌 역할도 해줘야 되지만 보잘것없는 손톱의 역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톱 없으면 컵도 못 드는 거 아십니까? 게다가 발톱이 없으면 걷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못 걷습니다. 게다가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경험 안 해보셨죠? 저는 2번을 해봤는데 진짜 아픕니다. 이게 없으면 많은 거잖아요, 발톱. 근데 걔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생활을 못 합니다. 병원 가가지고 발톱을 잘라야 돼요. 거기다 아우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한테 주의하세요. 자,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돌보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잘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가 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노숙인들 있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왜 돌봐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세금을 들여서 지들이 인생 잘못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그 노숙인들을 보면서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나서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사회에서 무엇이든 간에 실패를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무의식의 공포를 느껴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최소한 먹고 자고 입고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완전히 쫄딱 망했어도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먹고 자고 입고라는 거를 해주는 사회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하게 안정감을 느껴요, 사람들은. 그러면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처럼 돈이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나름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복지라고 해요. 너무 퍼주는 포퓰리즘식의 복지는 잘못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약자를 잘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것은 상당히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디자인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공공 디자인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플러스 디자인, 자고 플러스 디자인, 입고 플러스 디자인, 치료받고 디자인, 교육받고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다 디자인을 붙이는 거. 그럼 먹고 사는 것을 좀 더 어떻게 단순히 먹고 생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서 보다 더 행복감을 더 느끼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걸 먹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고 디자인, 입고 디자인 이런 것들. 그래서 입고 디자인 안에는 뭐 패션 디자인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자고 디자인은 뭐 실내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 있을 것이고 먹고 디자인은 뭐 음식에 관련한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디자인의 목적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게 되면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자, 현대의 디자인은 인간의 문제와 관련한 자원 보전, 우리가 자원 되게 중요하죠. 재생 문제, 환경 문제, 사회 복지 나오죠. 그다음 구호 문제, 남을 돕는 문제 들어가잖아요. 게다가 지역의 개발 및 성장 및 교육 문제,
인구와 공간 문제, 주거 문제, 식량 문제, 노동 생산 문제, 도시 환경의 위생 생산 문제 등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엇이? 디자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런 분야에 이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금 디자인은 단순히 어떤 뭔가 시설을 만들고 뭐 공원을 만들고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디자인이라는 것이고, 보다 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럼 디자인의 활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 활동과 기능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모든 업무, 우리 직무라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그것까지 얘기합시다. 자, 먹고는 먹고 분야 또는 먹고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농업, 어업, 뭐 기타 등등 막 있겠죠. 이 안에 먹고 분야라는 말을 하거든요. 분야라는 것 안에 다양한 직무, 역할이 또 존재합니다. 뭐 의료 분야, 자, 치료보험 의료 분야라고 하죠. 그러면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의사, 간호사, 약사, 약을 개발하는 그런 과학자 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료 분야에서 종사하는 직무죠, 직무. 이 직무를 통해서 돈을 벌어 먹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니?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해요. 이거 외에도 놀고 먹고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직무는 5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있습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공무원. 예, 게다가 또 하나 연예인. 6개밖에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직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분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분야 안에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이런 분야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직무가 있고 거기서 내가 돈을 벌어 먹으면 직업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직업에는 또 2가지의 큰 직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획적 활동이 있고 하나는 기능적 활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컬러리스트 기사 시험은 기획 능력을 보는 시험일까요? 기능 능력을 보는 시험일까요? 네, 맞아요. 기획 능력을 보는 시험이에요. 기능적인 것은 자격증에서 우리 기능사 관련한 자격증이 있죠.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웹 디자인 기능사 이런 것들, 전자출판 기능사. 걔네들은 자격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은 기획에 관련한 시험이기 때문에 관련한 경력 2년 이상, 4년 이상 이런 식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적인 활동, 이 기획이라는 일은 보통 관리한다라고 그래요. 관리자라고 그래요.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기능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 기술자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거로부터 이 기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그 단순 노동도 포함하지만 공장에서 단순한 직업을 갖는 그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다 기능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엄밀히 따지면 의사 선생님들도 기능인이에요. 관리직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둘 중에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기능이 많이 벌까요? 기획이 많이 벌까요? 예,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획적인 일이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또 뭔지도 모르는 게 또 문제인 거지. 우리 학생들이 불행한 이유는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이 나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러한 그것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나를 규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먼저 너 정체 뭐야? 라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고급 양주병 안에 소주가 들어있으면 그건 양주예요? 소주예요? 소주죠.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지고 잘났어도 속 안이 썩으면 그거는 도둑질하고 뭐 사기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 이 속의 이 마음의 것들을 많이 보고 어루만져주고 그걸 배려하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외적인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직업의
그 어떤 그 규모를 보면 얘는 한 30% 내외, 얘는 한 70% 내외에서 어떤 직업이 많아요? 하면 이 기획보다는 기능적인 직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은 적으니까 항상 이게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우리 우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토끼가 지죠. 거북이 이깁니다. 자,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그걸 통해서 뭐 토끼처럼 방심하면 안 돼, 뭐 거북이처럼 노력하면 돼 등등의 이게 있지만 그 경기 자체가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거북이가 이겨도 별 의미가 없고 저도 의미가 없는 경기예요. 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거북이는 절대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토끼가 실수해줘야 이기는 경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토끼가 열받겠죠? 그래서 거북이한테 야, 다시 한번 해 라고 하면 거북이가 싫어, 이번에는 나랑 수영 시합해 이래 버리면은 토끼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거북이를 수영으로 이길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자꾸 자기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 똑같은 걸 원해요. 여자분들도 남자를 대할 때 여자로 생각하고 대하고 남자들도 남자로 생각하고 여자를 대하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토끼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너도 토끼가 돼. 너도 토끼가 돼. 너도 토끼가 돼. 그래요. 저는요, 아무리 돈 줘도 의사, 변호사, 검사 못 합니다. 왜? 안 맞아요, 저한테는. 저는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아무리 100만, 얼마를 준다 해도 난 못 합니다. 거의. 안 맞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기획이 맞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뭐가 맞는 사람? 기능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처럼 기획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싫어. 난 그림 그리는 거 좋아. 그래서 그림만 열심히 정말 그려서 기능적인 것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기획과 관련해서 맞나? 기능이 맞나? 모르면 기능 일을 막 해보다가 나중에 기획으로 갈 수 있고요. 또 기획 일을 막 하다가 기능적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그나마 왜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냐면요. 좋아하는 일을 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선생님은 지금 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 직업이 좋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지금 영상도 여러분들 이게 진짜 찍기 너무 힘들거든요. 하기도 싫고 막 그래요. 진심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포기를 할 가능성이 적어요. 자, 내가 좋아하는 일조차도 이렇게 하기가 싫은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일이든 재밌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다 힘든데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10년의 3시간 법칙, 그 기간이 나를 발전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획이 맞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건 상관없어요. 기능적인 일을 해도 됩니다. 네. 돈을 기획이 다 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획이 수명이 좀 짧아요. 기획 쪽 일이. 왜 그럴까요?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자리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순신 장군님 있죠. 그분은 바로 기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는 그 병사들은 기능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획과 기능이 잘 만나야 돼요. 잘못된 기획을 하면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기획을 하더라도 좋은 기능이 없으면 어때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좋은 기능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좋은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약간 우리나라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복이 조금 없어요. 네. 과거에도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정도 있지, 대부분은 다 그렇게 좋은 지도자가 없었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 좋은 지도자만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와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아주 무서운 민족입니다. 훌륭한 민족이죠.
히딩크라는 감독을 똑같은 지금까지 감독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선수들이었는데 히딩크라는 지도자 만나니까 아시아의 최초로 4강까지 월드컵을 진출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 지도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그러한 관리와 관련한 직업을 하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처럼 기능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실체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획은 많은 부분 정신적인 과정이다 보니까 다 힘들긴 한데 이 기획 쪽은 사람들이 머리 아파 그러고요. 기능적인 것은 몸이 아파라고 하는데 물론 얘도 머리 아프고 몸도 아프고 머리 아프고 몸도 아픈데 좀 그런 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획적 활동이 우리가 컬러리스트나 이런 디자인이었다면 지금까지 이제 기능적 활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디자인이다라고 해서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디자인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기획적 디자이너가 될 사람들은 기획 일을 하시고 기능적 디자인 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능적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능적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기획적 활동은 정신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재 보면 기획적 활동은 심적 계획으로서 아이디어 발상, 리더, 관리, 감독의 개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아이디어를 내는. 그래서 컬러리스트나 뭐 이런 디자인 쪽, 우리 산업기사 쪽은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배색도 아이디어니까. 그 다음에 기능적 활동은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획한 것을 실체화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형적인 활동들, 그러니까 실체화시키는 조형, 형태가 있는 그리고 기술적인 실체화하는 영역.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신미성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 전문 기술을 가진 그러한 디자이너들을 우리는 기능적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어려워요?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획.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자인은 계획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계획하다. 자, 미래 무언가를 계획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이제 뭐 대학에서 우리 이번에 MT로 제주도 여행을 갈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를 여행 가겠다 했으니까 제주도 여행 뭐가 되겠어요? 계획이 된 거죠. 이미 간 게 아니라 이제 갈 거야라는 것이죠. 가는 이유는 뭐예요? 친목을 더하고 이런 어떤 좋은 행복하려는 거지. 가서 우리가 집단 자살하자. 이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과대표들 와라 그랬어요. 똑똑한 애들 와라서 자, 너희들이 이번에 MT 갔을 때 할 모든 행사나 일정들을 너희들이 짜 그랬어요. 걔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다? 그러면 기획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획자는 누구였지? 조선생. 기획자는 뭐야? 과대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험 문제는 계획, 시험 문제 푸는 건 기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 디자인하는 데 도움돼요. 기획은 다른 말로는 사전 미리 준비하기 또는 다른 말로는 이거 뭐라 그런다?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내는 게 좋은 기획이고 디자인 기획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 개념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근데 이 기획의 모양도 되게 많은데 일단은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 뭐라고요? 변수. 우리 배웠었죠? 앞에서 우리 마케팅 할 때 배웠었죠? 변수는 뭐냐면 어떤 문제의 결과가 딱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수. 그러니까 어떤 내가 여자에게 고백했다. 무조건 그 여자는 나에게 좋아한다. 이렇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싫어, 꺼져 이럴 수 있고 기다려,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어떤 결과가 몇 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죠. 그거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 이 아이디어의 기획이 바뀔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조건들, 그걸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똑같아. 여행지도 똑같고 돈도 똑같고 모든 내용이 똑같은데 단지 변수, 조건 중에 하나가 여자끼리 가느냐 남자끼리 가느냐라는 하나의 조건만 달라지면
그 변수가 있다면 요 아이디어 기획은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그렇죠. 달라지죠. 여자들이 남자처럼 여행하면 뎁다 재미없고요. 남자들이 여자처럼 여행하면 뎁다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MBC에서 프로 중에 여자는 남자처럼, 남자는 여자처럼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정준하 씨가 나왔던 프로인데 여행을 갈 때 여자분들은 많이 좀 챙기는 편이시고 남자들은 안 챙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남자들은 챙기게 하고 여자들은 못 챙기게 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대충 챙기는데 잠옷 챙기고 막 여자분들이 챙기는 모든 걸 다 챙기겠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뭐래요? 아, 이거 왜 가져가요? 이걸. 아, 진짜 이러면서 챙기고 있고. 여자들은 이제 챙기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가져가요? 막 이래요. 벌써 출발부터 행복하지 않죠. 그죠? 그 여행지에 왔을 때 남자들은 이제 보통 짐 던져놓고 나가서 놀고 술 먹고 막 놀잖아요. 여자분들은 짐 정리하면서 서로 수다 떨면서 이 제품 뭐야? 이뻐. 이러는데 반대로 해봤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물에 빠뜨리고 배구하고 놀게 만들었더니 막 이래요.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해요? 막 이러고 있고. 남자들은 못 나게 하고 집안 그 펜션 안에서 이 옷은 어쩌고 이러고 있으니까 벌써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해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듯 이러한 하나의 변수만으로도 기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여자와 여자끼리 가는데 이번에는 20대냐 이번에는 60대라는 변수, 이런 하나의 변수만 바뀌어도 뭐 기획 자체 아이디어는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잘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문제인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인식? 문제인식. 자, 이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자, 사람은 문제라는 게 많은 게 정상인가요? 없는 게 정상인가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인식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의도를 갖고 하면 그건 진짜 사이코패스인데 대부분은 지가 잘못한 걸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의 변수, 문제를 놓치면 이 여행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날씨. 그날 제주도 갔는데 태풍이 오는 거야. 그러면 태풍이 오는 날 제주도 펜션에 있는 거나 이 동네 펜션에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퍼펙트한 줄 알았는데 하나의 변수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기획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 우리 디자이너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획자들. 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CEO라는 사람들은 다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계획.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면 똑똑한 사람들만 모인 기획팀이 있어요. 그 기획팀의 프로젝트가 내려갑니다. 한국말로는 과업이 내려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정해진 날 동안 열심히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막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뭐예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시간이 된 날 CEO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CEO가 야, 저거로 하자라고 결정하면 그 사람들 팀의 기획이 조직을 만들고 하면서 탁탁탁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하면 그 기획팀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승진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팀, 우리 영화에 보면 이게 기획서야 확 던지면서 막 혼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놔서 그런 기획을 하게 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들은 문제가 문제인지를 알면 그 문제를 갖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가 뭐다? 아이디어고 기획입니다. 아이디어고 뭐로?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것들을 고려하고 무엇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문제인식, 문제가 문제인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여러분은 아는 것이에요. 그게 디자이너와 일반인의 차이인 것이죠. 뉴턴이 사과가 뚝 떨어졌을 때 우리 일반인은 뭐예요?
사과는 맛있다, 맛있으면 먹어.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뉴턴은 왜 지구는 도는데 사과가 그대로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를 인식하니까 그걸 해결하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만유인류의 법칙이 나오듯이 문제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면 우리 인간은 뭐 하려고 한다? 해결하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친구랑 싸우고 오늘 하루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죠.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이것을 우리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무슨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그랬었죠. 자, 창의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창조라는 말이 있어요. 자, 둘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창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새로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창조를 못하죠. 예, 우리 인간은 창조 아니에요.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창의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발견, 관찰이죠. 발견,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발전, 그 다음에 융합이라는 세 가지의 형태로 보통 창의를 발휘합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란 말을 창의랑 같이 써요. 예,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창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신이 하는 만큼 하자라는 창의예요. 창의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세상에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발견하는 것도 창이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발전시키는 것도 창이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융합해도 창의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새로운 것이에요. 창의란 new. 그러니까 새로운 new라는 것은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가지면 new예요. 발견은 뭐죠?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이런 거, 항생제. 그런 것은 기존에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몰라서 발견을 못한 거죠. 발견해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 항생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그럼 그것도 창의예요. 예, 그리고 발전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에 공중전화 사용했거든, 선생님이. 근데 공중전화를 쓰게 되면 되게 불편해요. 건강에도 안 좋죠. 지금 같은 이러한 전염병이 돌 때 전화 쓰다가 내가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 기다려야죠. 되게 불편하잖아요. 문제들을 누군가가 인식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핸드폰. 그 핸드폰이 예전에는 컸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아지고 이런 발전. 그게 창의죠. 그러다가 핸드폰에다가 야, 음악을 넣을까? 음악 넣고. 사진 넣을까? 사진기 넣고. 그다음 인터넷 하는 컴퓨터 만들까? 컴퓨터 넣고. 이런 식의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는 창의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 창의를 할 수 있어요. 창의적 아이디어. 그런데 이 창의적 아이디어는 반드시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그러면은 경험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뭐라고? 경험. 다른 말로는 자료라고 해요. 뭐 한다? 자료.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MT를 가는데 MT 갈 때 MT를 가라고 하는데 2명한테 시켰어요. 근데 한 명은 제주도를 한 10번 정도 여행을 다녀와 봤던 경험이 있고 한 명은 제주도에 제자도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친구 둘이 그 여행 기획을 한다면 누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론 가보지 않은 애도 잘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역량이 있다. 그러나 가본 애가 더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바로 그건 경험인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걸 융합하거나 등등 아이디어를 낼 확률이 높은데 경험과 자료가 없이는 디자인을 기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관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배웠었죠? 1차 자료가 있고 뭐가 있다? 2차 자료가 있다. 1차 자료는 직접 경험. 내가 직접 찾고 경험하는 것이고 2차 자료는 뭐예요? 간접 경험. 외부의 정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가본에는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당장 좋은 것들을 낼 수가 있지만 자기 위주의 아이디어를 내면 안 되니까 자료 수집도 병행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가본 애가 더 양질의 자료를 모았다면 그 안 가본 애가 더 좋은 자료를 낼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디자인, 좋은 창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료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육체적으로 뭐가 나아요? 여러분이 더 쎄삥이죠. 저 이거 이제 자동차 40년 탈 수 있습니까? 50년 탈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저 50년 이제 거의 50년 다 돼가는 이 낡아 빠진 몸이에요. 근데 저가 뭘 잘났다고 여러분 앞에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경험을 못한 거죠. 경험은 되게 무섭습니다. 예, 돈이에요, 돈. 정보는 정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료나 뭐라고 해요? 정보 또는 자료라고 합니다. 이것을 얼만큼 확보하느냐는 좋은 창의, 좋은 디자인을 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이래요.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네가 좀 준비해봐. 이런다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조금 배운 애들은 그래요. 야, 이번 여행 가는 거 네가 아이디어 좀 내봐. 이런다고요. 그런데 좀 더 배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이번 여행 가는 거 네가 좀 기획 좀 해봐. 이래요. 근데 더 우리 같이 배운 사람들은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네가 디자인 좀 해봐라 라고 하죠. 그 네 개의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냐? 배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준비해봐 하는 건 대충. 아이디어 내봐. 그거보다 좀 더 배려. 기획해봐. 철저하게 기획. 이거 실패하면 너 진짜 뒤진다. 이런 느낌? 디자인은 모든 것을 다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도 사실은 디자이너셨어요. 디자이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디자이너라고. 세종대왕님도 디자이너셨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 지금의 디자인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자라든가 이런 말 쓰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디자인 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야 이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뭐 그림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디자인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써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예, 뭐, 야, 이번 여행 가는 거 좀 디자인해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는 뉘앙스예요. 엄청나게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던 거를 예전에 대충 썼던 거를 이것저것 환경적인 문제까지 더 배려하라는 얘기예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배려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배려가 사랑이죠. 역지사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이라는 개념과 계획이라는 개념이 뭔지 알겠어요? 이거를 되게 많이 설명해야 되지만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업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획 업무가 있고 기능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분야인 거예요. 디자인 건 무조건 다 그림 그리고 뭐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적 디자이너와 기능적 디자이너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컬러리스트라는 시험은 기능도 보지만 많은 부분 기획의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보는 시험이다라고 아셔야 되겠고, 그 기획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관리자 뭐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 알겠죠? 어려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 같은 이러한 그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빅터 파바넥이라는 사람입니다. 빅터 파바넥은 인간과 디자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바로 디자인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 빅터 파바넥이라는 그 디자이너가 선생님보다 먼저 태어나셨고 이런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나 빅터 파바넥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빅터 파바넥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주장했던 것이에요. 단순하게 디자인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합 기능을 가진 것이 뭐다? 디자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가지의 그 디자인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방법, 용도, 필요성, 텔레시스가 이제 목적이죠. 그다음 연상, 미학, 방법들을 복합 기능, 무슨 기능? 그래서 시험 문제 복합 기능이란 말이 나오면 빅터 파바넷이구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의미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 제목 안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어떤 방법, 용도는 어떤 용도, 필요성은 왜, 목적은 어떤 것, 연상은 이제 무언가를 우리 연상하다라는 말 있죠. 그런 개념, 미학은 아름다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복합 기능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빅터 파바넷이 주장한 이 복합적인 디자인 기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빅터 파바넷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 내용은 거의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 빅터 파바넷이라는 분의 것을
따라 하진 않았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선생님의 어떤 디자인 플러스 사상과 상당히 뭐하더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누가 따라 했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올바른 디자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잘하는 단순한 기능적인 것이 아니에요. 컴퓨터 그래픽도 디자인하는 말이 들어가죠. 컴퓨터 그래픽을 할 때도 많은 문제들을 고려하라, 배려해라. 그래서 디자인은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냐 그러면 물론 다양한 의미는 있겠지만 배려라는 말을 써요. 배려, 역지사지, 배려하는 거예요. 예. 연애를 할 때도 보면 상당히 많은 걸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전문적 제비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많은 것을 보다 더 문제들을 인식하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박격포를 다루는 그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격포는요, 이렇게 포열이 있고, 여기 포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포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포다리가 이제 우리가 훈련을 나갈 때 포사격을 이제 그 시험을 봐요. 근데 첫날 나가서 훈련을 했는데 백발백중이야. 너무 잘한 거야. 야, 이제 훈련 나갔을 때처럼만 딱 그 수치를 장입해 놓고 쓰면 우리는 이제 다 휴가다라고 있었는데 요 포다리가 갑자기 새 거가 지원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선임하사님이 야, 이 셋다이 나왔는데 이거 바꿔서 쓰면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기준포라고 있거든요. 그 기준포에다 얘를 달아준 거죠. 그리고 수치는 기존의 수치와 똑같이 샀더니 포 다리가 셋빙이니까 우리가 계산보다 더 멀리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포열 애들도 그거 맞춰 쌌더니 다른 애들은 다 안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때 사격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휴가는커녕 이제 우리 연대장님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막 너무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때 그게 문제인지를 아는 사람. 야, 안 돼. 바꾸면 안 돼. 야, 기존 했던 대로 해야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 디자이너인 거예요. 야, 여행 갈 때 이번에 날씨가 태풍이 온다네? 아무도 그 문제 인지 못했는데 그거 문제를 인지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자이너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디자인 경영이라는 걸 2005년에 선포를 했는데 디자인 경영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디자인 하는데 경영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이거? 그랬더니 학생들은 경영할 때 뭐 포토샵 일러스트로 그린 거 그거 아니거든요. 경영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경영학과라든가 MBA 그런 과정을 거친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서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에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디자이너. 그럼 디자이너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경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똑똑하긴 하지만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 감성적인. 그러니까 감성적인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이너들을 데려와서 이론,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걸 함께, 그러니까 더 배려하는 거죠. 그런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삼성의 디자인 경영을 담당하는 그 전무님인가 해서요. 그분이 학교를 다니고 기업을 다니면서 디자인 경영을 설명하는 그런 그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시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의 삼성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디자인 경영이라는 것이 한몫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디자인 정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디자인 정책. 이거 뭐냐 그러면 국가기관이에요. 기업에서는 CEO가 계획을 하고 디자인 기획팀에서 기획을 하죠. 전략은 대통령이 정책 계획을 하면 그 밑에 이제 있는 기획을 하시는 뭐 장관이나 부서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플러스야. 디자인 예전에도 경영했고 정책도 했는데 이제 디자인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디자인 정책, 디자인 경영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일반화되고 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제 일반화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개념을 알겠습니까?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 디자인 그러면은 디자인이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디자인이라는 것을
실현하는데 많은 부분 미술적 요인들을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창기, 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초창기 때의 디자인은 사실 미술이라고 해도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붓이나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틀리지는 않지만 이제 예전엔 그래서 디자인과가 미술학부라 그러죠. 미술학부 안에 포함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디자인 학부, 단독적인 학부로 분리가 돼서 그 안에서 가죠. 그래서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화, 그림, 조각, 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순수 미술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응용 미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디자인을 뭐라고 합니까? 응용 미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이제 구분해서 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한번 교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면 관찰, 묘사, 표현 이런 말이 있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아이디어를 내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 디자이너의 생명은 무엇이냐?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걸 볼 줄 아는 사람을 우리 뉴턴 같은 사람이겠죠. 문제가 문제인지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안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지금은 하죠. 예전에 안 했었는데 안 했을 때 그냥 막 버렸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선생님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정책을 담당하는 어떤 누군가가 외국에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종량제를 하고 있는 거야. 보면서 좋네? 뭐야? 문제인식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안 할 때는 그냥 그 안에서는 뭐야? 문제인지 몰랐던 게 외국 가서 다른 걸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알아서 우리나라에도 종량제를 실시하게 됐죠. 하게 되면 난리가 나죠. 왜 돈을 내고 버려야 돼 하고 처음에는 그거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지만 그래도 하죠. 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는 돈 내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버리면 죄책감 갖고 이렇게 좋은 정책, 좋은 디자인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이 정책하는 그래서 옛날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것은 이 정치인들이 이러한 정책을 잘 만들어줘야 일반 시민들이 의식이 바뀌고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좋은 문화가. 그런데 위에서 제대로 안 하면 문화 자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창의적인 것은 뭐다? 선생님이 창의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라고요? 발견이라고 했었죠. 발견.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산삼이 앞에 있어도 우리는 밟을 거야. 그러니까 산삼이 산삼인 줄 알고 그 다음에 페니실린이 페니실린인지를 아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걸 통해서 발견하는 것. 바로 관찰입니다. 발견의 기본은 뭐다? 관찰. 그래서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역량, 관찰 능력이에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문제인지를 알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부족하죠. 왜?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은 정보, 많은 경험을 찾아야 돼요. 정보와 자료 찾는 방법 얘기했었죠? 관찰법, 설문지법, 면접법 등등등등.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란 말은 쓸데없이 힘든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는 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선생님의 경험을 쏙쏙쏙쏙 빼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저보다 몇 년 일찍 가는 거야? 20년 일찍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발견하고 관찰한 내용을 실제화시키는 것을 표현이라고 합니다. 실체화시키는 표현이고 그것을 묘사하는 걸 우리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아이디어 스케치. 그래서 묘사하는 것을 아이디어 스케치라 그래요. 아이디어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스케치입니다. 요것도 이후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렇고 표현이라는 것은 묘사된 것은 아이디어 낸 거고 실제화시키는 게 바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책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앞에도 많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물론 이거 되게 쉬운 내용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디자인의 방법인데
자, 디자인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자, 기획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기능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기능하는 사람이나 기획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표현만 달라. 기능적인 사람은 욕구입니다. 아, 내가 뭐를 필요로 하는 거. 아, 이게 필요하지라는 니즈를 얻는 거고요. 기획하는 사람 아까 얘기한 창의적인 것의 기본은 문제를 인식하는 거다. 문제인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기능적인 것을 이렇게 해보세요. 욕조 제기. 어떻게 해요? 욕조에서 제기 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끄럽죠? 욕조에서 제기 차다간 자빠집니다. 라고 외우시고 두 번째 기획은 문제를 인식하고 뭘 찾아야 돼요? 자료. 다른 말로는 정보. 다른 말로는 경험.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 게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기획, 좋은 디자인, 컬러리스트, 좋은 아이디어 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는 뭐야?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워서 경험과 자료를 돈 주고 사가거나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혼자 해도 돼요. 예, 그거 해주는 사람들이 학자예요. 학자. 예, 시간 많이 있고 돈 받아서 그런 일을 대신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욕조제기. 욕구가 있으면 형태를 만들고 재료를 사용해서 실제화시키는 것. 욕조제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기획하는,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문제인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제인식. 그게 창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에요. 자료 수집, 자료를 찾아서 거기서 필요한 것만 찾아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 과정이 바로 기획 활동입니다. 그래서 컬러리스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저 색사 잘 못 써요 라는 것은 마치 저 연애 잘 못해요 랑 똑같아요. 연애를 못한 애들은 뭐 한 거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컬러를 잘 못 써요 라는 건 컬러를 쓰는 어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법을 알고 경험을 쌓고 자료를 찾으면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디어 발상법이죠. 자, 법이라는 것은 규칙입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자, 사람들이 잘해서 그래요? 못해서 그래요? 못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법이 고조선 이럴 때는 8조법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왜? 8개만 있으면 사회가 돌아가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법도 엄청 많습니다. 그죠? 예. 아이디어 발상법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잘 낸다는 거야? 못 낸다? 못 낸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만들어준 게 바로 아이디어 발상법이에요. 왜 아이디어 발상법을 배우는 거냐? 디자이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창의성,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게 디자이너가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기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당히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 컬러 공부도 이런 창의적인 공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암기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를 기억했다가 시험 볼 때 그대로 뽑아내는 그런 로봇 같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40만 개를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 아까 변수 있죠. 그거 하나만 바뀌면 계속 바뀌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바뀌었을 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암기해서 하려고 그러죠. 왜 그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답답한 게 창의적인 교육을 하지를 않으면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도 너무 웃기죠. 게다가 회사에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고 해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면 나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많이 바뀌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20년 동안 그래도 나름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선생님한테 배우는 여러분들은 정말 창의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디자이너는 좋은 문화를 만듭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창의성을 절대 잃지 않는 그런 좋은 디자이너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게 많아요. 이거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애들을 주제로 하는데 첫 번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애가 브레인스토밍 기법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자유 토론식이에요.
비비 오디샤라는 광고 회사의 그 부사장이었던 조지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광고 회사는 이제 기획이죠. 아이디어를 내는 일을 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아이디어 내고, 회의하고, 자료 찾고, 아이디어 내고, 회의하고, 이게요. 그리고 마지막 날 프리젠테이션하고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를 하게 되면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안티적인 애들 있죠. 네거티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는 내지 않으면서 지는 내지도 않으면서 남을 까가지고 지가 높아지려는 아주 그런 못된 그런 습관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었던 거야. 근데 회의하면 항상 그러니까 오스본이 야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절대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 내지 마. 단 그 사람 의견에 더 좋은 의견을 낼 수는 있어. 라는 규칙을 정한 게 바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입니다. 아주 자유 토론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 발상법 회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네틱스 기법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를 내는 세 가지 발견, 발전, 융합, 바로 융합입니다. 융합. 서로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점을 찾거나 다른 점을 갖고 같은 점을 찾거나 하면서 융합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시네틱스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질수나 순질 이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말 나오면 시네틱스구나라고 하면서 해주시고요.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오스본이 만들었고 시네틱스는 고든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 정도에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네틱스 기법을 많이 써요. 융합 부분을. 뭐 예전에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광고를 만들어서 공모전에 내서 상을 탄 작품이 뭐냐면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이렇게 굴뚝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에 그 총을 하나 현수막을 딱 달아요. 그래서 이건 죽음, 이건 대기오염.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서 뭐 상을 받았대요. 금상을 받았대요. 바로 이게 융합입니다. 시네틱스.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서로 같이 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게 해주는 이런 방식이 시네틱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마찬가지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아까 했었죠? 문제들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화장실에도 가면 뭘 청소했는가 이런 식으로 체크해내는 걸 그 체크리스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기법이라는 체크리스트도 오스본이 만들었어요. 이 광고 회사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돈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많은 아이디어 기법을 만들었고 체크리스트에서 조금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스캠퍼라는 게 있거든요. 이 스캠퍼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데 기본 내용이에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스캠퍼는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토니 부잔에 의해서 개발됐는데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놓고 이렇게 얘일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를 쳐가면서 문제를 인식해. 다 문제 인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지치면서 해가는 것이 바로 마인드 기법. 이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얘네 4개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발상법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사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디자인 관련한 용어인데 이제 선생님이 이 용어는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30개 정도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욕심 같으면 엄청 많이 넣고 싶다. 한 100개 이상 넣고 싶은데 시험 문제 오늘 배운 부분이 사실은 양이 되게 많은 부분인데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나와요. 많이 나와요, 세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한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그걸 위해서 책의 굵기를 굵게 하실 것이냐, 효율을 찾을 것이냐 했을 때 효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애들만 정리를 해놨어요. 특히 키치, 티저 광고 얘네 둘이는 엄청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키치라는 것은 모방이다. 모방, 저속한 모방 작품, 공예품 이런 천한 느낌의 스타일 이 정도로만 이렇게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키치. 그 다음에 티저 광고 그러면 호기심 광고 이렇게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럭석스, 리디자인, 모아레, 에코, 슈퍼그래픽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왔던 애들이 이제 그 문제 인생에 나오다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 나오는데 선생님 스타일로 쓰고 싶었어요. 사실 글 쓸 때. 그러나 그거보다는 시험에 나왔던 용어를 그대로 적용해서 썼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니까 디자인 관련 용어들은 한 번씩 책을 보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디자인 색채 디자인의 2의 파트 첫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항상 파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보죠.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보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고 이 디자인 파트는 되게 그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이후에 이제 시각 디자인, 제품, 환경 시각만 가지고도 우리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시험 보면 그게 하나의 과목이에요. 예, 시각 디자인 안에도 제품 되게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역사, 역사 중에서 한 가지만 공부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색채 관리처럼 치사하게 미시적인 문제가 나오질 않고 대체적으로 개괄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설명은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첫 시간 끝났고요. 다음 시간 우리 이제 디자인사,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 되게 양이 많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